그래서 이 구성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가서 강하게 주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노이어 신현승 변호사. 낭만로이어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송태근 변호사님과 함께 명예훼손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나 피의 사건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관한 상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SNS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로 인해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로 피의자가 된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하여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하나씩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제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세 번째로 그 적시한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즉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그것을 공표한 목적이 순수한 공익실현에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표현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피의자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어딜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와 공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 모욕적인 언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견의 표현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다만 이제 모욕적인 언사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는 있죠. 그럼 이제 사실의 적시나 다른 둘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의견의 표현이고, 모욕은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입니다. 반면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 그 밖의 표현 행위를 의미함과 아울러 그 표현 내용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현승 변호사님한테 머리가 크고 못생겼다 이러면 의견의 표현이고요. 야, 이 똥꼬다리 같은 놈아, 판례 중에 그런 똥꼬다리라는 게 판례가 있는데 이제 모욕죄가 성립하고 명예훼손죄가 아니라는 이제 판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현승 변호사가 어제 사람을 때리고 경찰에 가서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말이 있다면 맨 마지막 내용이 바로 사실의 적시입니다. 즉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의견이 아니라 사실 적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가 배달 음식을 시켜서 리뷰에 맛이 없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의견 표현일 뿐이니까요. 사실 적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냐 진실한 사실이냐를 잘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경찰 조사에 가서 보면 경찰분이 항상 이제 제일 먼저 조사하는 거는 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입니다. 네, 이 부분은 죄명이 달라지고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의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면 이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방금 신현승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배달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에 정말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봐도 국에 벌레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다, 누가 봐도 벌레처럼 보인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벌레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올렸다면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시된 내용이 공익과 관련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제 효과적인 변론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된 게시물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직자의 비리 폭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공익성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새는 제가 사건을 좀 진행해보면 이 부분이 주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퇴사하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기재하는 경우, 아니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보다는 뭐 맘카페 같은 다른 카페에 기재하는 경우에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고 게시물 표현 방식만 적당히 조절하면 잘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회사 게시판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게시판에 올리는 것보다 그 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 뭐 거기다 직접 올리면 그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게시물의 표현 방식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령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되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에서 사용된 표현들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 욕설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요새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이제 올린 글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죄는 형량에서만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법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이고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고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같이 규정되어 있긴 한데 제가 뭐 징역형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을 때, 즉 피의자가 됐을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요건에 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 구속요건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속요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것은 의견이면 의견이다. 이런 점을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경찰 조사나 뭐 검찰 조사 때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 자료를 내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 리뷰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항상 공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가서 강하게 주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승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가 명예훼손죄의 피의자가 됐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하나씩 따져본다면은 정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무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예훼손에 관해서 송태근 변호사님과 함께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